시간 됐으니까 바로 방송 시작해볼까요? 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NFL 접박사전의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NFL 잡학사전의 에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2025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자, 그래서 벌써 내일이 이제 개막전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2025 시즌 킥오프 게임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 경기의 프리뷰 방송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간략한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5 시즌 첫 번째 게임 개막전입니다. 전통의 라이벌인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가 되겠고요. 같은 디비전 NFC 이스트 디비전 라이벌 팀들 간의 라이벌 매치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팀들 간의 대결이죠. 무려 132번의 경기가 있었고요. 상대 전적으로 따지자면 74승 58패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우위에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도 벌써 4번의 맞대결이 있었고요. 두 팀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2025년 정규 시즌 포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에디님께서는 어떤 기분이신가요, 지금? 정말 슈퍼볼이 끝나고 드래프트도 있었고 FA 시장도 있었고 저희 프리뷰 콘텐츠도 진행했지만 진짜 이 순간이 너무 멀고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다시 시즌 시작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5개월 저희 잡학사전과 함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일 경기를 앞두고 프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규 시즌의 중요한 경기, 특히 프라임 타임 경기들을 위주로 프리뷰와 리뷰 방송을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찾아주셔서 같이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기 개막전 킥오프 게임이라고 NFL에서는 표현을 하죠. 또 제가 부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NFL도 이제 많은 신규 시청자분들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본적인 기초적인 정보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NFL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좀 아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연결해서 이 킥오프 게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개막전이죠. 프로그램 자체는 2002년도에 도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 첫 번째 경기를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매년 첫 번째 이제 정규 시즌이 시작될 때 목요일,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차례 예외가 있긴 한데, 보통 이전 시즌 슈퍼볼 우승팀인 이 챔피언 팀이 출전을 하는 것이 좀 관례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전년도 슈퍼볼 우승팀인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재밌게도 필라델피아 이글스뿐만 아니라 이번 오프 시즌 가장 큰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낸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디비전 매치로 펼쳐지게 되어서 정말 이야기할 게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슈퍼볼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슈퍼볼 우승을 상징하는 그 배너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글스 홈 경기에서 슈퍼볼 우승 배너를 걸게 되는데, 이것을 라이벌 팀일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어떤 기분으로 지켜보게 될지 참 궁금함이 많아지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하필 제리 존스는 시즌 시작 전에 정말 직전에 이런 블록버스터 트레이드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사실 제리 존스는 속으로 바클리와 허츠의 러싱을 제발 좀 잘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정말 재밌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시즌에는 디비전 팀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2번 이상 경기를 치르게 되잖아요, 한 시즌에. 그렇죠. 그래서 정규 시즌 2번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2차례 모두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겼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점수차로 2번 다 이기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두 팀 모두 지난 해와 바뀐 부분은 상당해요. 저희가 이전에 오프시즌 동안 다뤘던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는 오펜스의 뎁스가 굉장히 많이 유지된 거에 반해 오펜스를 지휘하는 오펜시브 콜러가 바뀌었고요.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헤드코치가 바뀌었죠. 그렇다고 바깥에 있던 인사를 데려온 것은 아니고, 오펜시브 콜링을 담당하던 브라이언 쇼텐하이머가 내부 승진을 통해서 헤드코치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전 쿼터백이 굉장히 긴 부상으로 인해서 빠졌었는데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디펜스에서는 저희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팀을 대표하던 수비수 마이카 파슨즈가 떠나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들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마이카 파슨스 하나가 빠진 게 이글스의 주전 수비수들이 대거 이탈한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이글스도 디펜스에서 좀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졌고, 카우보이스도 마이카 파슨스라는 스타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양 팀의 오펜스가 조금 더 디펜스를 압도하는 모습으로 화끈한 난타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겼죠. 심지어 10주 차에는 34대 6이었고요. 17주 차에는 41대 7이라는 엄청난 점수차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10주차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닥 프레스캇이 없이 치른 카우보이스의 첫 번째 경기였고요. 10지 출자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경기였어요. 백업 쿼터백들의 대결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어쨌든 이글스가 41대 7로 크게 이겼습니다. 종합적으로 따지면 이게 81대 13이잖아요. 엄청난 점수차로 어쨌든 지난 시즌에는 이글스가 압도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필라델피아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3연속으로 디비전 우승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즌 경기 그리고 첫 번째 홈 경기에서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카우보이스 입장에서 어떨까요?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이제는 닥 프레스캇이 복귀를 했고 지난 시즌에 이제 쿠퍼 러시를 내면서 2번 다 졌기 때문에 어쨌든 프레스캇이 복귀했고 브라이언 쇼텐하이머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시작부터 반전을 일으키고 싶지 않을까. 그것도 이글스 홈에서 좀 많이 이를 갈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NFL이라는 것은 쿼터백들의 대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건강만 하다면 리그 상위권으로 꼽힐 수 있는 쿼터백들의 대결이기 때문이에요. 둘 다 스토리 라인이 상당하죠. 뭐 제일런 허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허츠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5번째 오펜시브 콜러와 함께 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쿼터백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좀 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쵸. 불구하고 그것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허츠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성적을 냈던 쿼터백이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허츠의 정규 시즌 퍼포먼스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콜러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페이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상산적인 수치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높은 효율성과 함께 적은 턴오버를 유발한 부분 이 부분까지 폄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패스가 필요할 때는 그만큼 잘 해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베이커 메이필드와 함께 매년 이런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바뀌는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허츠에게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쿼터백에게 필요한 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 이 인텐저블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츠가 처음 리그에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터무니없는 패스들을 던졌고 너무 오래 공을 잡고 있기도 했죠. 하지만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는 이 제일런 허츠의 어떤 패스 정확도는 오히려 이 선수의 강점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요. 특히 플레이오프 무대에서의 허츠는 뭐 여타 다른 쿼터백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정규 시즌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켓 내에서의 어떤 침착함이라던가 패스의 정확도라던가 디시전의 날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정규 시즌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쿼터백이 사실 뭐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몇 명이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톰 브레디나 패트릭 마홈스 말고 또 얼마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뭐 단순히 제일런 허츠의 주변 환경이 너무 좋다, 뭐 스킬 포지션이 뛰어나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츠의 이 보이지 않는 쿼터백으로서 필요한 정말 어떤 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 허츠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큰 무대만 올라가면 이상하게 강해지는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그쵸. 제일런 허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시즌 슈퍼볼에서는 정말 MVP에 걸맞은 그런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6천만 달러의 사나이 닥 프레스캇. 왜 이렇게 이 선수만 보면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닥 프레스캇은 어떨까? 근데 재밌게도 닥 프레스캇은 필라델피아 이글스 상대로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대 전적이 9승 4패예요. 13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최근 5번의 경기 중에 4번을 이겼고요. 그 정도로 이글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글스의 홈에서도 3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글스와 경기를 했을 때 터치다운과 인터셉션의 비율이 3대1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평균적인 패서 레이팅도 모두 100이 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경기를 잘 치러온 역사가 있는데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에서 이 공백을 얼마큼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지난 시즌 초반에 좀 부진했던 게 예사롭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프레스캇은 정규 시즌에 한해서는 정말 보장된 활약을 해주던 쿼터백이죠. 여기에 뭐 브라이언 쇼텐하이머가 정권을 잡았고 조지 피킨스라는 스타 리시버까지 추가가 됐고요. 러닝백들도 굉장히 많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분명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 놓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이카 파슨즈라는 선수를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굉장히 쿨하게 내버릴 수 있었던 것도 닥 프레스캇이라는 쿼터백, 이 팀의 중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에 대한 미래 그리고 비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프레스캇 입장에서도 이번 시즌 무조건 좋은 활약을 펼쳐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의 대결이 좀 많이 좀 주목이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뎁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를 보시면 딱 보자마자 뎁스 지난 시즌과 크게 차이가 없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러닝백 세이칸 바클리가 있고 그리고 리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오펜시브 라인의 존재 때문에 단단함이 느껴지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이글스의 런 게임, 이 그라운드 게임을 댈러스 디펜스가 막을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댈러스 디펜스는 이 이글스와의 두 경기에서 평균 183 러싱 야드를 허용했거든요. 이글스가 패스는 단 41번밖에 안 던졌고요. 러싱 시도를 80번, 80번을 러싱 시도를 했어요. 그만큼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러싱을 막는데 힘들어 했어요. 댈러스가 마이카 파슨스를 트레이드하면서 우리는 런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제리 존스가 만들어낸 이 마이카 파슨스가 런 디펜스를 못한다 이런 프레임은 개인적으로 조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스러시는 사실 한 명만 잘해도 엣지 한 명이 태클 한 명만 이겨내도 플레이를 만들 수 있지만 런 디펜스는 갭에 책임이 있는 모두가 하나의 퍼즐처럼 움직여야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지난 시즌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인 마지 스미스 이런 선수는 최악이었고요. 에릭 핸드릭스를 비롯한 이 세컨 레벨의 라인베커들 그리고 세이프티들 런핏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파슨스가 카우보이스가 아니라 이글스의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베커들과 함께 뛰었다면 런 디펜스가 약한 애 많네 이런 소리는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카우보이스도 런 디펜스를 고치기 위해서 변화를 택했죠. 파슨스를 보냈고 그 반대급부로 케니 클락이라는 좀 검증된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을 데려왔고요. 라인베커진도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잭 샌번이라는 선수도 데려왔고 스페셜팀 에이스였던 데이몬 클락을 또 주전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케네스 머레이까지 데려오면서 어쨌든 작년과 달라져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이 이글스의 러싱 오펜스를 과연 이 바뀐 유닛들이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 여기서부터 지켜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오펜시브 라인을 갖추고 있었고 이번 시즌에도 전반적으로 유지가 잘 됐어요. 그리고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백필드를 책임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이칸 바클리라고 할 수가 있죠. 바클리 같은 경우에는 러싱에서는 완벽한 선수이고 또한 패싱 옵션으로서도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글스가 하고 싶어하는 오펜스의 모든 전술, 전략에 있어서 정말 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 팀을 이끄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클리를 꼽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오라인을 뽑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허츠라고 뽑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제프 스타트랜드를 무조건 꼽고 싶어요. 오펜시브 라인 코치이자 러싱 게임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펜시브 라인 선수들의 육성과 런 게임 디자인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갭 스킴, 존 스킴을 가리지 않고 모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코치이고요. 다양한 대학 풋볼 스킴까지 보유하고 있는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칩 켈리, 더그 피더슨, 닉 시리아니 이 세 개 체제에서 모두 잔류했던 인사일 뿐만 아니라 12시즌 연속으로 프로볼 오펜시브 라인을 배출했고 그리고 선수들을 정말 잘 키워냈죠. 진짜 굉장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인사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풋볼 경험이 전무했던 이 조던 마일라타를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성 능력까지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에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리 존스의 발언 굳이 이해해보자면 이해해볼 수 있고 런 게임 방어를 위한 선택이었다. 동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해해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를 주고자 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준 거죠. 네, 그 변화를 주려 한 부분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생각의 근간에는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갖고 있는 강력한 오펜시브 라인과 강력한 백필드 자원과 옵션이 될 수 있는 제일런 허츠라는 쿼터백의 존재
이것에 대해서 매년 2번씩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대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분명히 강하게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마이카 파슨스가 빠진 이 카우보이스 디펜시브 라인이 얼마나 허츠를 압박해낼 수 있을까, 이것도 관건인 것 같아요. 특히 카우보이스의 새로 부임한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맷 이버플로스는 어쨌든 전통적으로 본인의 스킴을 보면 블리츠를 많이 활용하는 코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슨스 없이 포멜러시로 프레셔를 주는데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카우보이스에겐 최선의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매치업은 이제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 오사 오디기주아와 라이트 가드 타일러 스틴 간의 대결이 아닐까 싶어요. 유일하게 이글스 오라인에서 그나마 불안한 부분을 꼽아라 하면은 이 라이트 가드 타일러 스틴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이제 메카이 벡튼이 빠지면서 이제 선발 라인업을 꿰차는 선수인데, 어쨌든 이 반대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어쨌든 리그 최고의 3테크 디펜시브 태클 중 한 명인 오사 오디기 주아이기 때문에 이 오디기 주아가 타일러 스틴을 좀 이겨준다면 카우보이스 디펜스도 뭐 아예 승산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사 오디기 주아와 타일러 스틴의 이 매치업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번에는 카우보이스의 오펜스, 이 카우보이스의 오펜스 팀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쪽의 대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카우보이스 오펜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턴오버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2경기 대패에는 물론 닥 프레스캇이 결장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컸지만, 이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카우보이스 오펜스는 2경기 동안 턴오버를 9개나 저질렀어요. 2경기 동안 9개. 스킬 포지션 선수들이 계속해서 펌블을 허용했고요. 쿠퍼 러시는 인터셉션을 남발했습니다. 만약 초반에 이번 경기에서 초반에 한 번의 턴오버가 나오고 이글스가 너무나 쉽게 선취점을 따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카우보이스 오펜스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프레스캇은 다시 작년처럼 이 터무니없는 50대 50볼을 계속해서 남발할 것이고 계속해서 디펜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초반에 특히 턴오버를 하면서 볼 소유권을 잃는 이 실수를 안 하는 게 일단 1번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닥 프레스캇의 주의 역지도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프레스캇 같은 경우에는 좀 턴오버를 기록하는 게 시즌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그간 이글스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프레스캇 역시도 턴오버가 적지 않은 쿼터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부상 전에 턴오버 레이시오가 무려 2.8%였고요. 2022 시즌에는 무려 3.8%였습니다.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해야겠다라는 말씀 드려야겠고, 그리고 압도적인 오펜스의 드라이브 지속성 유지, 그리고 반대로 디펜스에서는 상대의 드라이브 지속 억제, 이것을 근간으로 삼아 운영하는 것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턴오버를 지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빅판지오가 본인의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마이카 파슨즈의 이탈에 많이 초점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 필라델피아 이글스도 조시 스웨드라든지 브라이스 허프라든지 브랜든 그레엄까지 이탈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란 스미스의 육성, 성장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패스러시에 대한 무게감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시 스웨트, 브라이스 허프, 브랜든 그레엄까지 나갔고, 심지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에 이 밀튼 윌리엄스까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뭔가 이 디펜시브 라인의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졌다라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나코비 딘이라는 라인베커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프론트 세븐이 작년만큼 강할까라는 의구심은 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여기를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글스가 뭐 이렇게 프론트 세븐이 약해졌다고 해서 기존의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던 기조를 바꿀 리는 없거든요. 아마 내일 경기도 계속해서 2명의 세이프티를 후방에 위치시키면서 가벼운 박스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카우보이스는 이 가벼운 박스를 공략할 방법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라인베커들, 잭 바운과 루키 라인베커, 지하드 캠벨을 너무 쉽게 풀어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뭐 존 러싱이 아니라 모션을 활용한다거나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풀링을 좀 적극적으로 섞으면서 이 이선의 라인베커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반응하게 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미스디렉션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명의 라인베커들의 발을 묶는 게 어쨌든 카우보이스 오펜스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이렇게 발을 묶으면서 어쨌든 그라운드 게임을 초반에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또 막히게 된다면 다시 또 돌고 돌아서 결국은 프레스캇의 어떤 딥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진짜 뭐 조지 피킨스, CD램 해줘, 이 오펜스가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초반에 좀 이 약해진 프론트 세븐을 잘 공략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님께서 공략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웃음이 났는지,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그쵸, 공략법이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맞아요. 계속 웃게 됐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짚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헤드코치 간의 맞대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리그 전체적인 기록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2000년 이후로 슈퍼볼 트로피를 가진 팀이 개막전에서 20승 5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슈퍼볼 행오버 이런 게 있기는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강한 어떤 전력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일단 다음 시즌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통 슈퍼볼을 이겼던 팀들이 굉장히 높은 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헤드코치인 닉 시리아니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코치 중에 한 명입니다. 닉 시리아니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지휘봉을 잡은 이래로 개막전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4승 연패. 어떤 캐릭터에 대한 호불호 그리고 코치에 대한 평가가 갈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시리아니가 굉장한 업적을 세우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슈퍼볼에도 벌써 2번이나 진출했고 한 번은 우승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뭐 평소 행실 때문에 안티팬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글스 부임 후에 진짜 단 4년 만에 슈퍼볼 진출을 2번이나 이뤄냈고, 프랜차이즈 쿼터백인 이 제일런 허츠를 키워낸 업적은 뭐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브라이언 쇼텐하이머 이 감독은 이번 시즌이 진짜 본인 커리어에서 첫 헤드코치를 부임한 해요. 쇼텐하이머는 1997년 24살 시절부터 NFL에서 코칭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이게 무려 29년 만에 처음으로 이 헤드코치 자리에 앉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츠와 세인트루이스 램스에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한 경험은 있지만 헤드코치라는 자리는 또 다른 자리잖아요. 단순히 오펜스 플레이를 설계하고 뭔가 플레이를 콜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팀 전체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자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닉 시리안이라는 비교적 성공한 헤드코치와는 다르게 정말 초짜 헤드코치와의 대결이다. 그래서 이 헤드코치 간의 대결도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쇼텐하이머라는 이름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NFL에서 정말 큰 족적을 남긴 마티 쇼텐하이머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오펜시브 콜링을 담당을 해오면서 NFL에 있는 구단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코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콜러와 헤드코치는 완전히 다른 자리다 라는 점에서 그래도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맷 에버플러스가 헤드코치 경험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프로리그에서 살아남은 경력이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제 잘 서로 도와주면서 이 카우보이스를 이끌어 나가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팀의 엑스팩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우보이스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카 파슨즈가 빠졌죠. 그래서 이 자리를 누가 대체하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샘 윌리엄스가 이 자리를 대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처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2라운드 56번 픽으로 지명되었던 선수죠. 키가 193cm에 달하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소화를 못했어요.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 트레이닝 캠프 그리고 이 프리시즌을 거치면서 선수의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레인 존슨과의 매치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단테 파울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던 마일라타와 매치업이 될 텐데 이 두 선수가 오라인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허츠에게 프레셔를 가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글스는 원하는 대로 패스와 런을 모두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마이카 파슨스를 보냈고 어쨌든 샘 윌리엄스가 주전 스냅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한 명 더 꼽아보자면 저는 조지 피킨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 프레스캇이 50대 50볼을 남발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작년부터 꾸준히 했지만 이제 이 팀에는 조지 피킨스가 왔습니다. AJ 브라운만큼이나 진짜 사이드라인으로 오는 어떤 이런 장거리 패스들에 있어서는 이걸 잡아주는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리그 최고의 선수임에는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글스의 경우에는 데리어스 슬레이라는 코너백이 팀을 떠났기 때문에 어쨌든 바운더리 코너백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은 있습니다.
퀴니언 미첼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카우보이스 오펜스에는 CD램의 존재도 있고 빅판조 스킴 특성상 조지 피킨스를 퀴니언 미첼에게 붙여서 섀도우 커버리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지 피킨스를 커버해야 될 선수는 뭐 퀴니언 미첼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도리 잭슨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번갈아 가면서 매치업 될 텐데 만약 여기서 조지 피킨스가 이 두 선수를 압도해 버린다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작년 프레스캇의 딥볼 시도는 정말 드라이브의 흐름을 끊어먹는 굉장히 욕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이런 시도들이 성공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무모한 딥볼 시도가 아니라 정말 폭발적인 패스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이 게임의 변수는 이 조지 피킨스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피킨스 같은 경우에는 개떡같이 던져줘도 찰떡같이 받아낼 줄 아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아크로바틱한 패스를 잡아내는데 현역 중에는 거의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선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런게임 같은 데는 기여를 많이 못할 수 있어도 그래도 외곽에서 1대1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진짜 한두 차례 이상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피킨스와 프레스캇의 활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라델피아 이글스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런 카터와 잭 바운을 일단 저희가 각각 뽑았는데 잭 바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선수를 지목을 해주셨을까요? 뭐 카우보이스는 아마 경기 초반에 좀 리드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좀 볼을 점유하는 형태의 이런 좀 그라운드 게임의 기반의 오펜스를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글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가벼운 박스를 유지할 거고 이때 런 게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잭 바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카우보이스전의 경기들을 보시면 진짜 MVP는 잭 바운이었거든요. 이 약한 런 게임에 정말 거의 카운터이다시피 정말 런 게임을 잘 막아줬고 적재적소에 갭을 막아주고 갭을 뚫고 들어가주면서 정말 카우보이스의 러싱을 정말 모조리 차단을 해줬어요. 이 나코비 딘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루키 라인베커와 또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잭 바운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런 카터를 꼽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꼽을 수도 있는데 카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경기의 핵심은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젊은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젊은 디펜시브 라인의 대결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딜런을 이끄는 이 제일런 카터 같은 경우에는 2년 차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체중을 줄이고 정규 시즌에 8할에 달하는 그런 스냅을 소화하면서 진가를 보여줬죠. 그런데 이 300파운드에 달하는 선수가 이 정도의 스냅을 소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체력적으로 이 정도의 스냅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저 타고난 강철 같은 체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카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플레이오프에서는 스냅을 88%를 뛰었어요. 굉장합니다. 이만한 사이즈가 이 정도 스냅을 소화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하지만 카터는 이것을 소화를 했죠. 뭐 혹자는 카터의 색 별로 없던데 생산성이 떨어지던데 라는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로 카터의 존재감을 내칠 수가 없는 것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기본적으로 4명의 패스 러시를 보내는데 카터라는 선수의 존재 때문에 상대팀 오펜시브 라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선수에게 더블팀, 트리플팀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숫자 싸움에서 다른 선수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낙수 효과를 통해서 다른 선수들의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질적인 생산적인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카터의 모델을 따라가는 선수가 한 명 더 있거든요. 바로 조던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 역시도 이번 시즌에 들어가면서 몸무게를 11kg 이상을 뺐어요. 그러면서 몸을 만들어가지고 이전 시즌에 비해서 훨씬 날렵해지고 빨라진 폭발력 있는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될 텐데 어떤 쉐이프적인 모습으로 과연 이것이 플레이적으로도 제2의 카터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번 경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프리뷰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경기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과연 투표가 어떻게 나왔을까 살펴보면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죠. 자, 내일 경기에 대한 예측을 NFL 잡박사전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짜잔. 꽤 야, 44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필라델피아 이글스 77%, 댈러스 카우보이스 22% 나왔습니다. 꽤나 높은 득표율이네요. 누구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카우보이스. 제가 예상했던 숫자가 좀 다른데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저와 에리님이 각각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앤디님께서는 28대 23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승리를 예측을 해주셨고 저는 27대 21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승리를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의 생각과 저희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2%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히. 저부터 그렇죠. 말씀을 드려보면 왜 이렇게 예상을 했나. 어떤 뎁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더 강한 팀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탤런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특히 오펜스에서는 좀 갭이 좀 많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다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이글스 역시도 오펜시브 콜러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전 시즌과 달라진 그 격차를 얼만큼 빨리 줄이느냐 그 간격을 얼만큼 빨리 메우느냐가 좀 경기 초반에 과제가 될 텐데 그게 엄청나게 크리티컬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있고요. 반대로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 폭풍같이 몰아친 마이카 파슨즈라는 비관적인 서사 이것에 대해서 큰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쇼텐하이머 역시도 상대에게 그냥 최고의 대관식을 선사하고 마무리 싶어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보여주려는 그런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글스는 기존에 보여줬던 뛰어난 개막전 승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시리안이와 함께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슈퍼볼 리핏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팬들에게 본인들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첫 경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팀 모두 당연히 최선을 다할 거고 예상치 못한 카드들 한두 개 이상 가져 나올 테지만 첫 경기이니만큼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격차가 발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두 번의 경기에서 나타났던 그런 막대한 점수차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근거 중에 하나는 닥 프레스캇이라는 선수의 존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비전 매치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일방적인 경기 전개가 일어나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굉장히 치열하게 가져가되 그래도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지난 시즌에 꽤 보여줬던 것처럼 경기 중에 빠르게 리드를 잡고 이 리드를 잃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지만 뭐 그 점수의 격차가 원 포지션 내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27대 21 점수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에디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하셨나요? 저도 뭐 28대 23 이글스의 승리를 예측해 볼게요. 프레스캇의 뭐 복귀 그리고 이글스 수비진의 어떤 대거 이탈을 고려하면은 어쨌든 작년처럼 일방적인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전히 이글스 오펜스는 어느 구멍으로 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파슨스가 빠진 카우보이스 디펜스가 이 이글스 오펜스를 막아낼 거라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승리가 좀 당연하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나마 지금 카우보이스와 미들 구석은 이글스보다 조금 더 동기부여가 세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비전 라이벌이 슈퍼볼 배너를 거는 걸 보면서 그리고 파슨스가 트레이드 당한 걸 보면서 좀 더 좀 강하게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조금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어떤 객관적인 전력 차는 이글스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28대 23 이글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